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연입니다. 네,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ESG, 이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된 ESG 투자 결정 시에도 고려해야 될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ESG 완전 정복 특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명실상부 최고의 경제 전문가죠. 박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을 모시다니. 네. 그런데 저를 학교에서 매장시키시려고 그러세요.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 저걸 어떡하라고. ESG에 대한 오해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ESG라는 게 그렇게 지엽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손을 내밉니까? 사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2021년 세계 경제시장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ESG.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면서 ESG 경영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예,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ESG가 큰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예전에는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구체적으로 그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꼭꼭 짚어가지고 요것들을 꼭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담은 게 ESG입니다. 먼저 경영활동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지구환경에 있는 여러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지구환경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이제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S가 이제 사회, 소셜이 되는데요. 단순히 기업 안의 내부자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국가, 다른 거래처들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든 국가 리더십들이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두 분은 불황이 도래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 직면하게 되는 경제 현상 뭘 것 같으세요? 불황 다음에요? 불황 다음에 직면하는 거? 제가 갑자기 진행을 하고 있네요. 뭘까요? 뭘까요? 첫 글자 뭘까요? 양극화입니다. 아, 그런데 지난 자본주의는 계속 발달해 왔는데 네. 그것으로 인한 가장 고질적인 부작용, 이 양극화가 점점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의 가장 큰 해법, 이게 이제 S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G는 거버넌스 구조인데요. 이제 단순히 기업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공정하게 결정했는지 이런 과정까지도 전부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ESG죠. 네. 근데 사실 ESG 개념이 나온 건 17년 전이라고 들었는데 네. 왜 최근에서야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다 ESG 경영을 내놓는 건지. 특히 이번에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그 뭐라 할까요? 이게 숨이 턱 밑까지 온 거예요. 정말 끝까지 왔군요. 예, 맞습니다. 국가적인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뭐 도쿄 의정서라든가 탄소 배출을 제한하다라는 어떤 세레모니를 큰 회의에서 해요. 정작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언제까지 뭐 하자라는 걸 슬쩍 뒤로 밀어요. 네. 왜냐하면 뭔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들이 부담을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굴뚝에서 검은 연기 내보내면 끝인데 그걸 환경을 지키겠다고 필터를 사용하라고 하면 비용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할 때 이제 로비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ESG 하다 보면 우리의 경영 건전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된다. 그러니까 좀만 뒤로 밀어달라. 이런 로비 아닌 로비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ESG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주로 살고 있냐 하면 유럽 쪽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유럽 출장 갔다가 우연히 그걸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그린란드에 출장을 갔었었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바깥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해서 문 열고 나가봤는데 저희 숙소에서 바로 저기 보이는 저쪽이 이제 바닷가인데 북극해에서 빙벽 하나가 밤새 떠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빙벽의 높이가 안 보면 몰라요. 아파트 단지 하나 이제 높이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했죠. 저는 그냥 장관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보같이 사진 찍어야지 배경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게 어떻게 되냐면 그 빙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대요. 그러면 약간의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을이 순간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극해가 녹고 있다라는 걸 저 북유럽을 비롯해서 독일, 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뭐 그린란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국제사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부터라도 좀 먼저 해야겠다. 제가 이거는 지지난달에 그 외신 기사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네. 고속 전철로 네. 2시간 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들까지는 네. 비행기 취향을 금지시켰어요. 자동차는 이제 뭘로 바뀐다? 왜 대답을 요즘 안 해주시죠? 두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을 잘 모르시나 그게 아니라 보다. 저희 버퍼링이 걸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대답하죠. 네. 저도 잘 뭘로 바뀌나요? 전기 자동차로 바뀝니다. 전 했어요, 대답. 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참 걸릴 것 같은 게 전기 비행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는 지금 운행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뭘 사용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쓰고 있잖아요. 아, 철도도 전기로 가잖아요. 네. 철도 고속철도 나서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게 해줬는데 왜 비행기 타고 다녀? 그래서 비행기를 아예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환경 ESG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기업들이 인식하게 된 배경은 여기 있다. 네. 그럼 ESG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네. 이게 뭐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기업 입장에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ESG를 안 하면 투자를 못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화그룹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한화그룹은 한화는 뭐의 약자냐 하면요, 한국 화약. 예, 맞습니다. 대답하시네요. 또 네, 네, 욱하신 게 있으신가요? 몰입되네요. 네, 한국 화약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한화는 방위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기 만드는 회사. 그런데 어느 날 네. 네덜란드에 본인들의 또 새로운 주력 산업군에 해당되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투자도 받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투자 거절이 나온 거예요. 왜요? 한화가 우리를 왜 거절하느냐 그랬더니 EU 내부의 법안으로 요러한 행위를 하는 기업에는 EU에서 만든 그 자금을 절대 투자하지 말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2010년도에 만든 법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 큰 폭탄이 위에서 떨어지다가 중간에서 이 폭탄이 터져요. 네. 그러면 작은 폭탄 수십 개가 쫙 퍼져가지고 순간 융단 폭격을 하는데 네네. 폭탄의 원래 목적은 군사 시설이든 민간 시설이든 구분 안 하고 초토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그러니 이거는 전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에 대한 살인. 이거를 더 권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미 EU 내에서는 이런 폭탄은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 네, 네, 그렇게 네. 정해놓은 건데 한화가 그걸 개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EU에서 알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거 투자할 수 수가 없다.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고폭탄만 만드는 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만 매각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네네. 있습니다. 여기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한전에 너희는 왜 아직도 그 개도국에 화력발전소 지어주고 있고 왜 너희는 아직도 석탄을 그렇게 많이 써? 설명 좀 해줘 이거예요. 블랙록은 내부에서의 원칙이 석탄으로 인한 그 회사의 매출이 20%인가 25%인가 자막으로 정확한 수치 나갑니다. 그 20인가 25% 이상 되는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전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미온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블랙록이 그럼 우리 투자 안 해. 했다가 지금은 한전이 어떻게 발표했냐 하면 지금까지 수주한 거 말고 새로운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ESG를 안 하면 투자를 그렇네. 못 받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ESG 잘하는 기업은 지금 수익률이 높나요? 아, 이것도 다 되게 재밌어요. 네. 이거 궁금하다. 네, 전 세계적으로 ESG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살펴봤던 논문들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MSCI에서 ESG 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꽤 오래됐죠. 2003년도부터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넌 ESG 기업하고 ESG 기업을 두 개를 분류했어요. 풀 A, 더블 A 해서 그 지표를 매겨놓고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ESG 기업들, 아닌 기업들을 넌 ESG 기업으로 분류를 해놓고 회사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네네. ESG 기업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세안 퍼시픽으로도 해보고 전 세계도 해보고 신흥국 기업들만 따로 소팅해서 거기도 해봤는데 네네. 다 동일한 결과가 있었어요. 세상에. 네. 물론 그러면 아니 왜 ESG를 하는데 성과가 더 좋죠? 이런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ESG를 하면 할수록 사실 많은 비용이 또 들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했었을 때 첫 번째는 그 기업의 CEO들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가지고 그만큼 역량이 있다 이런 네. 게 투영이 됐다는 거고 네네. 두 번째는 그 회사 자체가 이렇게 비용을 써가면서 ESG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벌써 이미 자본이 숙성 있다. 단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네. 결론은 하여튼 ESG를 하는 기업들의 재무적 건전성, 재무적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표에서 트리플 A 정도를 받은 정말 글로벌 ESG 경영 모범생을 꼽는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래지향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ESG 개념 속에서 경영 활동을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하려는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네. 이 사람 말은 어떨 때는 반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엄청난 비즈니스맨 같기도 한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테슬라에서 $20,000,000짜리 전기 자동차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품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 멘트가 더 충격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테슬라 $20,000,000 수준의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그 자동차를 11년 정도 타면 그 사람에게 $30,000,000를 입금해 주겠대요. 싸게 팔고 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차가 결국은 공짜였고 네. $10,000,000를 더 준다는 네,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어느 순간인가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란 말이에요. 네. 자동차를 사서 출근할 때만 쓰고 근무할 때는 그게 계속 주차장에만 있고 퇴근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 테슬라 자동차들만 가지고 일종의 우버 택시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하고 있는 동안 내 자동차가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번 수익을 야 너랑 나랑 나누자 비즈니스 모델 수익 스퀘어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것도 ESG예요. 이게 어떻게? S에 누가 들어갑니까? 고객이죠. 소셜. 고객. 그 고객의 변심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이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공생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ESG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가 있어요. 기업은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손을 내밉니까? 사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건 정말 ESG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럼 ESG 컨셉으로 돈을 벌자. ESG 컨셉으로 리스크를 줄이자예요. 네. 그거를 제대로 판을 읽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예. 코인이라는 거 한때 뜨거웠잖아요. 네. 지금은 주춤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도 ESG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계신 두 분에게 누군가가 네이버 또는 다음 이거를 따라잡기 위한 뭐 NH 포탈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들고 왔어요. 네. 그럼 두 분 기분은 어떠세요? 그냥 제정신인가?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전 세계의 뭐 대표적인 신생 기업들이 뛰어노는 이스라엘 또는 실리콘밸리, 베를린 또는 런던에서는 기존 플랫폼 기업들을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컨셉을 들고 오는데 코인과 유사한 어떤 형태를 같이 접목시켜서 제가 네이버나 다음을 떼부시겠습니다라고 들고 오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요즘 네. 많아요. 그 회사들의 컨셉을 좀 설명드려보면
네이버랑 다음이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돈을 번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 번도 직접적인 돈은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저한테 한 번도 돈 받아간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네이버 다음 가입할 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눌렀을 때 내 데이터가 이렇게 금보다 비쌀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훅을 거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업들이. 네.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NH 포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네가 이메일을 보내던 뉴스 검색을 하던 커뮤니티를 만들던 간에 1년 동안 500시간을 썼는지 300시간을 썼는지 200시간을 썼는지 다 그 트래픽을 계측해서 연말에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 주주들 일부 주고 그 이익 중에 일부를 바로 유저들하고 쉐어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네. 기업들은 주는 이메일. 네, 그걸 배분하는 기준을 일종의 어떤 회사들은 코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나는 코인 500개 생겼네. 우리 신사임당 선생님은 200개 생겼네. 그러면 네. 그 500개, 200개를 가지고 NH 포탈 안에 쇼핑몰에서 뭘 사라고 하는 거죠. 이 ESG라는 게 너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신재생 에너지 여행 그렇게 지엽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글로벌로는 이제 테슬라를 꼽으셨는데 국내에서는 그럼 ESG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기업 어딜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진짜 NH를 꼽았어요. 왜냐하면요. 네. NH는 옛날부터 소셜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죠. 그럼.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그 NH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상품 자체가 사회적 열의에 있는 농가소득 보전과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망, 브랜드 관리, 농기구에 대한 공동 쉐어 NH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아니고 NH가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ESG가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 발빠르게 NH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살림을 조성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NH가 역시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NH네요. 진짜 아니 방송을 위해서 한 거 아닌데 대본 다 잘 읽었죠? 네, 아유, 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 환경에서 핵심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기술에 1억 달러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앞다퉈서 뛰어든 탄소 포집 기술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 나가버릴 이산화탄소를 모으자. 어디 그냥 풍선 같은 데 모아. 그걸 포집하고 그 모은 걸 잘 가져와요. 어디로. 배송해오고 그걸 어딘가에 잘 저장해 놓는 것까지가 탄소 포집 기술이고 그걸 저장이 또 끝이 아니에요. 그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거기다 파는 것까지. 그게 전부 탄소 포집 기술인데 그러면 누가 주로 사느냐? 의외로 정유회사들이에요. 정유회사. 예, 설명을 드릴게요. 정유회사는 땅 속에서 원유나 가스 같은 걸 시추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걸 끄집어낼 때 이 안쪽에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잖아요. 비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낮아진 압력을 다시 뭘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이산화탄소로, 탄소로 채우겠다는 거죠. 결국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에게 다시 탄소를 써라. 이런 구조들. 이거는 약간 느낌 미봉책이라는 느낌 드시죠? 네. 그냥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술보다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가는 게 네. 조금 더 좋죠. 네.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유망한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소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 같이 해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네. 자동차가 저 뒤에 시커먼 매연을 많이 내는 이유는 네. 차가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강판으로 차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 수많은 회사들은 똑같은 강도로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네. 차체를 가볍게 만들고 있어요. 쉽게 해서 연료율이 좋아지죠. 네. 연료율이 좋아진다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량화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인더스트리의 폭은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탄소 재료라든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력으로 R&D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경량화에 경량화. 주안점을 두고 있는 회사에 네. 또 주목해야 된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소 사회에 반드시 이룩해야 될 두 번째는 작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노 테크놀로지. 네.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왜 또 탄소를 줄이느냐 하면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네. 물건을 보내던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빨리 보내고 있어요. 네.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답변이 왜 들고 그러시죠? 아이고 저희 진짜 근데 저희 진짜 지금 뭐 너무 하고 계신 저희 거예요? 아침이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거는 선생님 몰입도가 아니, 솔직히 높은데. 이거는 낮에 물어봐도 못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빨리 보낸다 빨리 보낸다 자, 빨리 빨리 보낸다. 보내기 위해서 제가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힘을 쓴다. 지금 땀이 나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쓰면서 요즘은 빨리 보내는 게 다 경쟁력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에너지를 안 쓰면서 빨리 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시작점과 도착점을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그죠, 도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작게 만든다는 건 가장 초절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많은 우리나라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엄청난 설비 투자해 놓은 데 가보시면 뭐 기기가 이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모든 CEO분들 간단해요. 야, 저 큰 기계 이거 뭐 컨베이어 벨트 가잖아. 저거 한번 줄여봐. 저걸 줄이는 순간 열효율 높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저탄소를 여는 방법이에요. 어머. 복잡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비용도 줄겠네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는 ESG의 최강국이 한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을 육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중간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반도체하고 배터리예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요. 네. 우리가 그 인풋을 통제를 못해요. 바람을 계속 불게 만들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해가 계속 잘 되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네네.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를 컨트롤하고 제어해야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 두 가지도 사실은 ESG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도 투자를 하시면 반도체를 쓰려는 회사의 새로운 군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SG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런 ESG 펀드가 일반 펀드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ESG 펀드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저는 ESG 펀드 상품 중에서 일부는 진짜 무늬만 펀드인 상품도 분명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ESG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나 이런 게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선언만 보고 아직 실체도 없고 방법론도 없는데 그런 포트폴리오에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ESG를 하는 방법 중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닌데 그쪽으로만 너무 포트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ESG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이제 뭐 E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20세기에 전 세계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까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부 고객에게 무료로 판매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는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들 몇 개를 네. 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무료로 주는 회사들이에요. 이게 21세기 초반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후반은 뭘까요? 다시 주나? 넘어서? 빙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료예요 했다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도 주면서 뭐도 준다? 돈도 준다. 돈도 준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일론 머스크처럼 맞네요. 네. 고객에게 내 이익까지도 쉐어하겠다는 거예요. 주주에게 쉐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 중에서 잘할 것 같은 데다가 돈을 집어넣고 수면제를 드신 다음에 몇 년 뒤에 깨면 어떻게 된다? 적지 않다. 저는 장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도 서론을 생략하고 핵심만 알려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